상추쌈에 고기가 없다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로 한 가정의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범한 일요일 오후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식탁. 싱싱한 상추, 된장찌개,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상추쌈 위에 고정됐죠. 고기가 없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성이라는 게 없어. 속삭이듯 내뱉은 이 한마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기 한 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여온 불만과 오해, 서로 다른 기대치가 폭발 직전까지 차오른 상황이었죠.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입고 나간 옷 한 벌, 심지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시간까지. 모든 것이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삶.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흔한 문제, 바로 고부 갈등의 본질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부 갈등.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거나 최소한 걱정해본 문제니까요. 하지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유독 이런 갈등이 많은 걸까요? 남편과 장모님 사이에는 이런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말이죠.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세대 차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먼저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를 봐야 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가족은 하나라는 개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집안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집안 정리하는 방식, 심지어 아이 교육 방법까지 모두 우리 집 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핵가족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지 한쪽 집안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신만의 생활 방식, 가치관, 우선순위가 있고 이걸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모든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무의식 중에 며느리를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함께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아이를 낳아 대를 잇는 것. 이게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현대 여성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자기 커리어가 있습니다. 집안일은 부부가 분담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 음식 준비? 당연히 모두가 함께 해야 하거나 아예 간소화하거나 외부 음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대치의 충돌이 사소한 일상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가장 민감한 문제인 아들의 위치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아이입니다. 30년, 40년을 키워온 자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아들의 1순위가 됩니다. 예전에는 엄마 오늘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던 아들이 이제는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해서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어머니에게는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죠. 물론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남편이 자꾸 엄마 편을 들거나 엄마 말씀을 무조건 따르려고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족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신은 남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데 남편은 아직도 엄마가 1순위인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이 삼각관계 속에서 아들, 그러니까 남편은 가장 난처한 위치에 놓입니다. 엄마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한데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죠. 네 번째로 소통 방식의 차이도 큰 문제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대부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암시를 선호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을까처럼 돌려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전통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직설적인 지적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던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정반대입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직접 말하는 게 더 건강한 소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간접적인 불만 표현을 며느리는 내 잘못이야 라는 직접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면 시어머니는 버릇없고 예의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죠. 마지막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어머니들도 사실 젊었을 때 며느리로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 눈치 보며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묘한 것은 그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학습된 패턴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경험한 관계 방식을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설령 그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방식이라 해도 말이죠.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부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서로 이해 부족 같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고부 갈등은 드라마처럼 큰 사건으로만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더 많죠. 첫 번째 지뢰 바로 음식입니다. 앞서 말한 상추쌈 사건처럼 음식은 고부 갈등에서 가장 흔한 전쟁터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평가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찌개는 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단순한 조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특히 자신도 일하느라 피곤한데 퇴근 후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는데 이런 평가를 들으면 정말 억울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얘들아,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고마운 일이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고? 내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감정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지뢰는 육아 문제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합니다. 애를 너무 안고 다니면 버릇 나빠. 이유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밤에 자다가 깨면 바로 안아주면 안 돼. 하지만 며느리는 최신 육아 정보를 공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많이 안아주라고 하고 이유식도 예전과는 방법이 다르고 밤에 아이가 울면 빨리 반응해 주는 게 애착 형성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육아 철학이 충돌하는 거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내가 애새 키워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과거의 방식을 우리 아이에게 강요하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가 며느리 허락 없이 아이에게 뭔가를 먹이거나 육아 방식을 바꿔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내 아이의 엄마는 나인데 왜 당신이 함부로 결정해? 라는 분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요즘은 특히 SNS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것저것 간섭합니다.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사진 봤는데. 그 옷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남편이랑만 놀러 다니지 말고 우리도 데려가야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즐기는 건데 그게 전부 보고서 대상이 되는 거죠. 심지어 며느리의 친구나 지인들과 SNS에서 연결되려고 하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이건 며느리에게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전화나 문자 빈도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 시어머니. 뭐해? 밥은 먹었어? 우리 아들은 뭐하고? 처음에는 관심 표현이라고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감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네 번째, 경제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뒤에는 항상 꼬리표가 따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돈은 곧 발언권이 되는 거죠. 반대로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하고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게요라는 며느리의 말이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명절 용돈 문제도 민감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지, 양가 부모님께 같은 금액을 드려야 하는지, 시댁에서 받은 것과 비교는 하지 않는지. 돈 한 푼에도 온갖 고민과 계산이 따라붙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절과 제사 문제입니다. 이건 한국 고부 갈등의 대표적 이슈죠. 명절만 되면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음식 준비, 청소, 손님 맞이까지 거의 며느리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어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에게 너도 이렇게 해야 해로 들립니다. 명절 음식의 종류, 양,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정해져 있고 며느리는 그걸 배워서 따라야 합니다. 제사는 더 심각합니다. 종교가 다른 경우 며느리는 자신의 신념과 시댁의 전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참여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참여하면 자기 신념을 배신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매년 반복됩니다. 여섯 번째, 친정 대 시댁 균형 문제입니다. 명절을 어느 집에서 보낼지,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뵐지,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지. 이 모든 게 저울질 대상이 됩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가면 시댁보다 친정이 더 좋은가 바라는 소리를 듣고, 시댁을 자주 가면 남편한테는 친정도 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를 먼저 챙겨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해야 할지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집안일 분담입니다. 시댁 행사가 있을 때 며느리만 일하고 남자들은 TV를 보는 광경. 이제는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많은 집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남자들은 원래 그래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남편은 눈치만 보거나 아예 상황을 회피합니다. 이게 부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거죠. 이 모든 일상 속 갈등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존중의 부재입니다. 서로의 방식, 생각,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주장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고부 갈등을 그냥 좀 참으면 되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며느리의 정신건강 악화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기혼 여성 중 상당수가 고부 갈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오면 잠을 못 자고 명절 몇 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공황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고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하게 되죠. 더 심각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고부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의 파탄입니다. 고부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내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 왜 엄마 편만 들어? 하지만 남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한테는 불효자 소리 듣기 싫고 아내한테는 나쁜 남편 되기 싫은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피하게 되고 결국 감정적으로 멀어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얼굴 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특히 남편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면 최악입니다. 엄마랑 네가 알아서 잘 해봐. 나는 가운데서 힘들어. 이런 말은 아내에게 너의 고통은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들립니다. 실제로 이혼 사유를 조사해보면 고부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거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도 끝없는 갈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전체의 분열입니다. 고부 갈등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동생, 시누이, 친정 가족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모임이 불편해지고 명절이 전쟁터가 됩니다. 아이들도 피해자입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 엄마가 우는 모습,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상처가 새겨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는 겁니다. 명절에 모이지 않게 되고 연락도 끊어지고 결국 남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어머니 본인도 고통받습니다. 놀랍게도 고부 갈등에서 시어머니 역시 피해자입니다. 아들과 멀어지고 손주를 자주 못 보게 되고 노년의 외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며 억울해하지만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시어머니도 엄청난 상실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신과 치료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 한부모 가정 지원,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등. 더 넓게 보면 고부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시댁 문제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요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회 구조적 이슈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대 간 단절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그 세대는 원래 그래. 이런 단절은 사회 전체의 소통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에 대한 불만과 편견을 키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상호 불신이 쌓이면 세대 간 협력과 이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파괴적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은 절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 가족의 안정, 나아가 사회의 건강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뿌리 깊은 문제라도 분명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까요? 먼저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좋아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첫째,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되 존중하는 태도로 표현하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부부가 결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계가 없으면 간섭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는 상처받습니다.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저희도 어머니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거부보다는 자율성 존중으로 들립니다. 둘째, 감사는 자주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시어머니가 해준 작은 것들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이런 말은 시어머니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하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훨씬 관대해집니다. 반대로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더 집착하게 되죠. 셋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여러분만 힘듭니다. 명절 음식을 시어머니만큼 잘할 필요 없어요. 집안을 호텔처럼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하세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런 질문은 시어머니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자신이 필요하고 경험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니까요. 넷째, 남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남편에게 털어놓으세요. 하지만 고자질하듯이 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태도로 접근하세요. 당신 엄마가 나빠가 아니라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다섯째, 때로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연락에 즉시 답할 필요 없습니다. 매주 시댁에 갈 필요도 없어요.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보호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마찰이 많아지니까요. 이번 주는 저희가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들. 첫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이지 딸이 아닙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의도이지만 문제는 며느리는 딸처럼 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느리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따로 계십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선택한 동반자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아들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하고 아내가 행복하려면 시댁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라는 말은 가급적 줄이세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방식이 지금도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 살림,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닙니다. 셋째, 며느리에게도 여러분만큼 바쁜 삶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합니다. 육아까지 하면 정말 쉴 틈이 없죠. 그러니 시간 날 때 들러라는 말은 며느리에게 부담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안 나거든요. 만나고 싶으면 너희 편할 때 보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가 바빠서 못 오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넷째,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며느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이건 좀 아쉬운데 대신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음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집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애썼구나라고 말해주세요. 칭찬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관계를 엄청나게 개선시킵니다.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훨씬 마음을 엽니다. 다섯째, 아들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아들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어야 해요. 취미생활, 친구관계, 자기개발 등 아들과 손주 외에도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면 며느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들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남편, 즉 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솔직히 말하면 고부 갈등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첫째,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를 버리세요. 나는 중간에서 힘들어라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중립은 아내에게 배신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1차적 책임은 아내와 만든 가정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 편을 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명확하게 아내 편에 서야 합니다. 둘째, 엄마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 아내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엄마에게 전달하는 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엄마,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내가 직접 말하게 두면 고부 갈등만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해요. 엄마도 아들 말은 들으시거든요. 셋째, 아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원래 그래, 이런 말은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공감받는다고 느끼면 아내는 훨씬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반대로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넷째, 집안일과 육아에 적극 참여하세요. 명절에 부엌에서 함께 일하세요. 평소에도 집안일을 나눠 하세요. 아내만 고생하게 두지 마세요. 특히 시댁에 갔을 때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도 조금 쉴 수 있고 시어머니도 아들이 집안일 하는 걸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엄마, 이건 우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내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엄마가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세 사람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들. 첫째,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씩 불편한 건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100점짜리 고부관계, 100점짜리 며느리, 100점짜리 시어머니는 없어요. 60점, 70점만 돼도 충분히 괜찮은 관계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둘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편안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특히 초기 몇 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점점 나아집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또는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된다면 가족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3자의 객관적 시각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 태도입니다. 넷째, 사랑과 존중이 기본입니다. 모든 해결책의 바탕에는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려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겁니다. 이 의도를 서로 이해하면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고부 갈등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숙제입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원래 그런 거야 참아야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어머니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받아들이려 노력하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족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혈연이든 혼인이든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함이지 서로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가치관, 소중한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존중하면 며느리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며느리에게 자유를 주면 며느리는 더 기꺼이 여러분 곁에 옵니다. 억지로 잡으면 멀어지지만 자유롭게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분도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는 것과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되 따뜻하게 명확하되 상냥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두 여성 사이의 다리입니다. 어려운 위치인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중립을 지키려 하지 말고 올바른 편에 서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건 아내와의 삶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 편에 서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엄마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엄마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갈등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해결해 나가면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완벽한 화목을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 불편하고 가끔 서운하고 가끔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화하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한 발 물러서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한 발 다가가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무언가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감사하다는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항상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서.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의 좋은 점 하나를 남편에게 말해보세요. 어머니가를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어.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더 신경 쓸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에는 책임도 있지만 더 큰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가족 관계를 결정합니다. 고부 갈등 이제는 숙명이 아닙니다.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